7월 명사초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정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이 부의 이전 일종의 어떤 저자 특강인데요. 책에서 없는 내용까지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세무사님께 마이크 넘기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부의 이전으로 한 거는 말 그대로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주는 경우가 이제 상속과 증여에 많으니까 물론 이제 배우자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울타리 세금이다. 그래서 부가 결국은 뭐 대물림이란 표현도 있고 이전이란 표현도 있고.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이전이란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제 짓게 됐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이제 이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좀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까 생각을 첫 번째로 많이 했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레포트를 모를 리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다 뭐 은행권에서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웰스 레포트, 부자 레포트 쓰시잖아요. 그래서 기준점도 다 이제 유사하시죠. 은행에서는 다 금융자산 기준점으로 이제 10억 원 넘어가면 부자, 그 다음에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는 대중부유층.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최근 레포트에서는 이제 부동산 포함해서 217억 원. 그리고 실제 부자도 187억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두 개 느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부자분들은 확실히 두루뭉술하지 않고 좀 더 가시성 있고 명확하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라는 그 잣대가 명확해서 차라리 187억이 더 낫더라고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걸 차라리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일반 대중분들은 뭐 이런 거죠. 건물 한 채 있고 뭐 이런 거 막연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니까 어느 동네 가면은 이 빌딩 얼마 할까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찍으면 가늠이 맞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주로 컨트롤하는 게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 일반 대중은 이제 대중이 없죠,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 참여한 부자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규모가 77억 8천이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 총 부자 기준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0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자산 가치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펌핑이 되어 있다. 자산이니까 부채 포함인 건가요? 그래서 이 자산 자체가 두세 배 이상 가진 사람을 결국 부자라고 여기는 거죠. 본인보다. 또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 캐피탈리즘에서 갈증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제목이 약간 대한민국에 부자는 없다.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이 말 그대로 자산 시장을 말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말 그대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압도적이죠. 70% 이상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부동산을 먼저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과 증여하실 때도 결국은 집 한 채 있고 현금 조금 있고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내 세금은 또 누구랑 해결을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부자분들은 접촉 포인트가 세무사님들 그리고 대중부유층도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하시고 일반 대중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접근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 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한 검색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세무사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시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 박 대표님 정말 존경하는 게 데일리로 올리시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요즘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 대단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블로그 볼 때 하다못해 그 작성 날짜를 무조건 보시라. 왜냐면 부동산 정책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예전 거를 나의 자산 관리에 접목시키는 순간 아주 큰 실수가 발생하죠. 몇 억씩 날아가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낼 수 있는 분들의 컨텐츠를 차라리 계속 적시는 게 최고다. 저는 그런 게 정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네시스 박님의 이제 컨텐츠를 잘 보고 있고요. 참고를 하고 있죠. 민망합니다. 아유,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는 어떻게 자산 축적을 이뤘느냐. 이거 보게 되면 이제 통계치가 전년도랑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대한민국은 무조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를 가시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같이 투트랙을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과 증여. 왜냐면 1세대들이 상속과 증여 해준 걸로 또 사업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게 결국은 세계가 선순환이 돌아가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자본소득 증가가 노동소득으로 따라잡기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뭐 벼락거지란 표현은 너무 유명하고 이제
지금 50대들은 이걸로 이제 축척을 이어가는데 말 그대로 인플레가 커지는데 세율들의 변동은 크게 없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서 무조건 발생하는 게 고액의 세금이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율도 최근에 뉴스 보니까 거의 10몇 년 동안에 세율 내 그 과세표준 기준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일반 대중분들 강의할 때 항상 그래요. 자, 소득세가 1200만 원까지 6%다. 왜 근데 이 1200만 원을 왜 2400으로 바꾸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그 물가 오르고 그러면은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렇죠. 하면서. 과세 표준의 범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왜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공부를 자산가분들은 정말 꾸준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세후 수익률이 내 거니까. 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자녀들도 똑같이 계속 사업소득 부동산 상속증여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결론을 좀 내린 건데 네네네. GDP가 대한민국이 계속 좀 암울합니다. 성장률이. 네. 네. 2010년 이후에 지금 한 번 딱 오랜만에 GDP가 튀어 올랐는데 그게 네. K자 성장 때문에 된 거죠. 왜냐면 대기업이 수출 위주로 잡고 네. 그다음에 시장을 독과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플랫폼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가 점점 느끼는 게 자영업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아, 진짜 어려워요. 예, 필드에서 많이 느껴져요. 네. 왜냐면 어찌됐든 저도 세무사니까 기장을 하니까 고객분들을 다. 네, 고객분들의 그 사업 형태의 어려움이 느껴져요, 정말로. 네. 그러면은 점점 이 대기업 위주의 이 수익 창출이 대한민국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 그 하단의 부분들에서 사업소득으로 뭔가를 다시 재창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부를 이전하게 되고 자녀들은 결국은 이 마중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시작하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도 다르고 이것들을 부풀려 나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마중물을 좀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죠.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뭐죠? 세후로 결국은 자녀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부는 제가 봤을 때 점점 이제는 약간 이 경제 카테고리에서의 상식 수준이 좀씩 범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래서 제네시스 방님도 그렇지만 상식을 넓혀주는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 접촉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런 것들을 익숙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금 관련 공부가 어려워서 공부를 그러면 단순히 이제 믿음직한 세무사에게 맡기면 될까? 제가 여기서 원래는 노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네. 생각은 노예요. 왜냐하면 네. 우선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들은 이제 많지가 않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인력풀이 이제 제네시스 방님 인력풀도 알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많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집중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국세청 의견이랑 기재부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본인 개개인 상황에 따라서 자산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맞아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맞아요.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는 본인이 기억해야 되니까. 그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거 요즘도 활성화 많이 돼 있지만 부동산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데 네. 의견만 물어봐서 본인의 자산 관리를 한다라는 건 아, 너무 위험하지. 아주 위험하죠. 정말 네. 위험하죠. 정말 위험한 방식이고 그 익명성이 가려져가지고 그게 맞는지도 모르고 카더라의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아주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법은 정말 개정이 잦죠. 네. 하다못해 엊그저께도 바뀌고 조정대상적 해제도 또 됐고. 오늘 또 보니까 뭐 종부세 이제 예전처럼 그 가액으로 그냥 하겠다. 그렇죠. 채수가 아니라 네. 가액 기준으로 또 바뀌고. 네. 당장 오늘 나온 뉴스니까. 그러면 네. 어떤 포트폴리오를 또 짜야 될 것인가? 어떤 네.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부동산의 변화가 생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 뉴스 보자마자 빌라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네. 어차피 가액 기준으로 가니까. 전 그거 보자마자 팔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죠. 네. 결국은 종부세, 흔히 말하는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거니까요. 버틸만 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 하려다가 네. 버티면 된다가 되니까. 버티면 적절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을 또 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님을 만나셔서 상담을 할 때 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질문을 하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 가야 돼. 네. 그래야 그걸 극대화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세무사님이 물론 다양한 이 경우의 수를 짜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본인이 더 잘 알아서 그러면 내가 미래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는 어떤 플래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걸 물어보실 수 있어야죠. 세무사님은 그 미래 계획을 알 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믹스를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개정안이 딱 나오면
대부분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니면 여지가 아주 짧거나 네. 예고되는 그 기간이 짧죠. 그러면 저게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미리미리 알아놨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플래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며칠 차이로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으니까. 네. 말 그대로 자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아까 그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자녀들이 왜 1인 가구가 늘어나느냐 2인 가구가 늘어나느냐, 아니 엄청나게 정말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살잖아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네. 가족을 꾸리는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통계치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60%나 되더라고요. 1인, 2인 합친 게 정말 많네요. 정말 많아서. 근데 70년도에는 5.69명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주택 규모가 딱 5인 가구 틀이었는데 요즘은 국민주택 규모 틀에 들어갈 이유가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부동산의 어떤 타입이 뭐 예를 들어서 투자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연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부의 이전과 가족 형태가 또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가, 제가 이건 제 사견이에요. 부모 세대는 본인과 자녀를 한 울타리로 봐서 부의 총량을 고민하세요. 근데 자녀는 이 자녀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치열하게 살아요. 진짜 너무 치열하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테크 공부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러시거든요. 네네네. 자녀는 재테크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관심이 없는 게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자녀는 제 나이 또래에서는 없어요. 근데 일상이 너무 힘든 거죠, 이미. 항상 번아웃을 하루에 몇 번씩 경험을 하는데 일 끝나고 가서 부동산 공부와 뭐 주식 공부? 좋죠. 근데 너무 이미 거의 리타이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녀는 좀 본인에게 국한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받게 될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분쟁에 대한 그 소송 건수도 통계치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속세가 나오는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안 알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원래 재산을 나눌 게 얼마 없으면 자녀분들이 만약에 더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더 치열하게 싸워요. 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네. 여유가 없으면 더 절박할 수 있거든요.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은 내가 사회에 시작하는 마중물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마중물의 포지셔닝이 형제들과 나눠짐으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절박해지는 입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네네네. 저는 정말 이것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에 정말 그래서 부의 이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라. 네네.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증여세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러면 이 증여세 납세 대상자가 받는 사람이 수중자인데 수중자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마시라. 왜냐면 증여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플래닝을 통해서 수중자가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를 따져서 좀 플래닝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양도소득세. 물론 지금은 여기 적어놨지만 1년간은 중과 완화 네네. 배제가 됐죠. 그래서 네. 중과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이 포인트를 그러면 잘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1년 이후에 만약에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이제 더 이상 안 해주면 그러면은 결국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하고 나서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라. 왜냐면 세율이 너무 높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짤막하게 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지금. 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대구시장에서 사실 바로 매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거 못 사요, 거기. 네. 왜냐면 엄청난 이제 분양이 또 쏟아지는 것도 있고 네.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증여를 하자. 네. 그래서 부담부증에 대한 문의는 좀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다주택자가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을 때는 말 그대로 부담부증이 할 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니까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왔을 때 패턴이랑 아주 유사해요. 그 당시에 그 중과세율을 개인하고 법인이랑 네네네. 투기 지역에서 중과세율을 때렸었는데 그때 07년도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런 단위 텀으로 네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점진적으로 됐거든요. 해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신호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떤 시츄에이션을 할 건지 시장의 분위기를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빠른 어떤 스위치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생각을 미리 고민을 해 놓으셔야죠. 왜냐면은 결국은 그 포지셔닝이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네네. 뒤쪽에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조정 대상 지역이 미래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2년 하반기에도 좀 일부 지역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23년 1월 1일 되기 전에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 세법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는 세법까지 미리 이해하고 있다가 접근을 하셔야 내 텍스를 결국은 줄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2023년도부터는 기존에는 이제 증여할 때 무상 이전이니까 그 지방세법에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이제 기준시가죠. 네네.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증여세 과세 표준을 삼았는데 2023년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뭐 감정가액, 공매가액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과세 표준 잡고 이거에 대해서 증여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아파트 간단하게 하면 20억짜리가 시가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공동주택 가격 제가 봤을 때 한 14억? 네네. 뭐 이쯤 할 것 같습니다. 14억? 네네. 그러면 7억 차이에 대해서 나는 세금을 1월 1일 되는 순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산가는 이런 걸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세팅해놓고 만약에 풀리면 바로 증여해버려야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서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2017년 파리 대책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그 다음에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들어가고 네. 그 사이에 증여하신 분이 진짜 위너. 진짜 위너입니다. 진짜 그때 여기 옆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금 기준시가 한 18억 20억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6억 7억. 맞아요. 때 보면 기준시가 네. 역사 보시면은 놀랄 정도로 대박이에요 진짜. 거의 11% 13%씩 매년 올라갔으니까 15년 16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충격이라든가 정말 금융위기 같은 게 없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공동주택 가격은 웬만해서 떨어지지 어지간해서는 않기 진짜 때문에. 이게 아주 외곽이나 그런 비인기 지역 아니면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면 17년 파리 대책부터 그 증여 포인트가 최근까지 4번 있었거든요. 네. 저는 4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말 그대로 대책이에요. 17년 파리 네. 대책, 그 다음에 18년 9.13 대책. 9.13. 19년도에 또 한 번 있었고, 20년도에 마지막 막차 있어서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저는 5번째 이게 진짜 막차예요. 이제 이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 배제. 예. 네. 그리고 네. 취득세 올라가니까 취득세 진짜 올라가는 거. 마지막이에요. 증여 포인트로 잡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지금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상생임대인. 거기까지 뭐 잘 활용하시면 거주도 안 하셔도 되니까. 네네네네. 물론 최고는 제가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자마자 증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생임대도 안 해도 되죠. 맞아요.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상생임대하고 증여를 결합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세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늘 이렇게 자주 나와주시지만 그래도 또 이게 책도 내시고 또 오랜만에 오셨고 또 우리 또 사무실 오픈 첫 손님이십니다. 나름 의미가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오늘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저는 제네시스 방님이 불러줄 때마다 사실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사실은 이제 형집 놀러 가는 느낌으로 사실. 그래요? 네. 형집 자취하는 형집 놀러 갈 때 사실 마음 편하게 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또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있을까? 네. 사실 와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사실 엄청 재밌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리액션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나도 나아갈 길이 더 멀었구나 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바라기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네. 정말 건강 정말 유념하시고 잘 챙기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좀 이렇게 항상 이 우울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반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양이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반복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